시장용 생산자들도 고를 수 있는 생산자가 임시의 장소 같은 소규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농촌 농민이 나아가야 할 미래가 사실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일반 농산업체는 인구 감축 지방청 열기에 처해 있고 또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돌파하고 끌고 나갈 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사업화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도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농어민들 또 임원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민주당에 반영돼서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또 사업으로 반영되고 이게 우리 민주당의 어떤 농어민들의 미래와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쌀값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으십니다. 쌀값을 조기 경매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농업 현장에 계신 지도자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동조합 농협조합장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조기 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와대와 기재부하고 또 당정청 협의 과정을 통해서 대응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소수 때문에 걱정도 말하셨는데 요소수 부분은 요소수나 요소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요소수와 요소비료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넣어놨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 오브제 도입하기 전에 마스크 사려고 많이 줄 섰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많이 줄 섰던 경험이 있는데 마스크 오브제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요소수나 요소비료 문제도 전년도 동계작년부터 시작해서 썼던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협중앙이나 농식품부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편차도 있습니다. 동계작물이 제주도에서 먼저 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편차나 이런 걸 잘 관리하면 2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2월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남해화를 비롯해서 비료 생산업체들에게 요소 비료의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주는 거고 또 정부가 정부가 부담해 주는 그런 방법을 체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까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의 이제 중요한 것은 당의 정책으로
또 비전으로 좀 반영을 하고요. 또 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저희가 농업인위원회 차원에서 또 농식품도 하고 또는 해수도 하고 또는 산림청하고 협의할 사항들 또 협의해서 현안으로 해결할 사항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정책으로 비전으로 담을 것을 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정말 농업인들의 작은 바램들이 모여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재관 여러 그 농업인 공재들과 또 발열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또 귀한 시간 빼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본농장 먹거리 실천 포럼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과 또는 범농업계 또는 먹거리계 이런 이제 그 활동가와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20대 대선에서 우리가 이 농정리 대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틀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도에 이제 구체화할 예정이고요. 구체화된 내용은 저희들이 민주당과 또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대위 본부 정책본부와 함께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같이 조율을 하고 정책 공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약간 빠져있는 게 수산업 공약입니다. 수산업 공약은 별도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 공약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못 만들어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그 수산 공약을 저희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될 때 수산 공약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저희들이 더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 방안, 그 다음에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제가 20분 이내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지 10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기본농장 먹거리 실천 포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농업 먹거리가 기본이 되고 농업인이 존중을 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뜻이고 또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이 농업 먹거리 정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농업 문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식량안보, 그 다음에 국민의 공익적 역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농촌, 그리고 먹거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푸드플랜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각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학교급식 운동과 로컬푸드 운동을 했던 그런 흐름이 정책화돼서 지역 푸드플랜을 안착하게 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들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량 안보와 공익적 역할을 하는 농민, 그 다음에 농촌, 그 다음에 먹거리 이 문제가 과연 농민, 그 다음에 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농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비판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험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 비판, 그 다음에 발전적 성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음이고 살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스러웠던 역대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농정의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 농촌, 농민, 먹거리 문제가 복합적인 그 위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곡물 수출 9개 나라가 자국의 곡물 수출을 중단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계속 국제물가가 오르고 있고 라면 하나가 라면값이 10.9%나 인상이 되는 이러한 이제 물가 인상을 촉진하는 그 원인이 바로 국제금물가의 인상입니다. 폭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최근에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김현정 본부장님이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국가의 3대 안보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안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과거 한미의 테이, 그러니까 이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걸 앞장섰던 분이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국제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통상과 관련해서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세계적 흐름을 읽고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농업, 농촌, 먹거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승차를 통해서 대전환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이 농업인 또는 산림인을 단순히 수혜 대상으로 봤던 그런 정책적인 추진체계가 있었습니다. 이 농업인과 산림인을 농정과 그 다음에 이제 산림정책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라고 하는 그 피동적인 대상으로 자꾸 치부를 해버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농정, 그 다음에 어업정책, 산림정책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과 성찰을 통한 그 농정의 전환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농경 대전환의 기조와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조는 농어촌 먹거리가 기본이 되고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는 방향으로는 농업은 기후재난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공공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강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은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될 식량 안보와 국토관리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발현이 됩니까? 바로 농사짓는 농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 의해서 이 공익적 가치가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민에 의해서 공익적 가치가 발현이 된다는 것은 이 농민의 노동이 이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청진제를 도입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 농민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공익적 가치지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량 안보를 지키는, 또 농촌이 지금 소멸위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농촌을 지키고 어찌됐건 소멸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어촌은 농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삼터에 또 심터가야 됩니다. 이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 고령화가 심화된 농어촌에서 이 고령 농어민의 돌봄 이 문제가 어느 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이 농촌 주민, 농민들이 정말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농어촌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농어촌 환경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봤을 때 정말 농민과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농어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누구나 누려야 될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못 먹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 전체 국민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5세,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이 먹거리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입시에 내몰리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고 이 취직 준비하느라고 이 먹거리를 아껴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학업이라든지 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현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적 권리로서 먹거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정 추진, 예산 확대, 그리고 우리가 현장 도심의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혁신 농정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농정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구조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정책 방향에 해당되는 농정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비위기 극복 농업, 친환경 생태 농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정책 과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위기 극복 및 평화농정, 주요 부문에 대한 자금을 설정하고 그 자금들이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까지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제도 개편,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불법 주기를 근절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정책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 및 유통 가격 정책 형식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 재료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폭을 넓히자 등의 세부 정책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혁신농정 실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중심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농정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협치농정, 민관 협치농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세부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서는 농업인 소득보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정책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농촌 인력 문제 해소, 그 다음에 청년 여성분 미래주체 육성, 그래서 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절 근로노동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이주 농업 노동자들의 유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정책을 좀 더 청년들의 입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자.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소득 향상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입니다. 이 농어촌에 돈이 돌아야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서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그리고 농촌 활성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도시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살림은 여기 이제 살림 쪽에서 나와 계시지만 좀 더 이제 동향이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임도를 확충하고 모두 배기를 약간 이제 개편을 해서 국민들이 뭔가 이 살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개편을 하고 또 목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좀 제도를 개선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업청 재생에너지, 그래서 외부 업체가 주도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농민과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소규모 태양광 또는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농산업 분야는 앞으로 이 농업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여러 예산을 많이 쏟는데 왜 농업은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농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린 바이오라든지 또는 농식품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든지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농어촌을 혁신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농정 추진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남하고 경남 현장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워딩이 약간 다를 뿐이지 대부분 이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많이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이제 총괄적인 아이디어도 나온 게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농기계 국가가 농기계 독립배선이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새롭게 한 게 있고요. 또 오랜 과제였던 이 농협 개혁 없이는 농업에 도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서 3단계 구조로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경 개선안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농경 개선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 우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세부 정책과 제도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정책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반영을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구체화시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다 떠난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실천할 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로 우리의 실천의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향후 5년이 실패하지 않는 농정의 대전환기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향후 5년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농업과 어업과 이 산림 정책의 이 실패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다. 왜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것은 존중하되 같은 것은 한 목소리를 내서, 즉 한자성어로는 부동존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단체 공약들도 다 봤어요. 쫙 펼쳐놓고 보면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용도 약간 단체에 따라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하자. 그렇지만 함께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것은 꼭 중앙농민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제 도안 현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농경의 대전환을 얘기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얘기하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얘기를 하면서 함께 목소리 내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김제시내, 도안시내 형성화 100개월이라도 저는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보 정책 검토 토론에도 예를 들어 당 관계자를 불러서 하실 게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농정의 대전환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역대 이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 농업, 농촌,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후보들의 농업, 농촌,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과연 어느 후보가 정말로 그 농정의 대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또 실천력 있는 과감한 그런 후보인가를 잘 보고 그런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이 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선거 때 어느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찍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가 기본 농경 먹거리 실천 포럼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제가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포럼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내년 이제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한 후보가 우리가 요구한 이 정책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약속한 이 농정의 대전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격려를 하고 때로는 정책도 하고 이런 방식의 지속적인 실천 활동이 향후 5년 동안 농정의 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받아서 잘 정리해서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런 귀중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이창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직접 깔려있는 위기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또 하나는 농업 위기와 더불어서 찾아온 이 먹거리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다 공유하고 계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5분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더 줄여서 다른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좀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생각하도록 하고요. 이미 다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 요점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이전하고는 좀 확실히 달라야 되겠습니다. 옛날에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어쩔 수 없는 게 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므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저는 먹거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다음 대통령으로 탄생됐으면 바라야 됩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는 것인데요. 이미 저희 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 논의해서 먹거리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또 공약으로 이걸 받으라고 각 후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각 캠프로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뜻을 잘 좀 실현해서 이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공약 많은 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잘 아시지만 이쪽에 우리 농업 진영, 농업 상태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 정책이 없어서 농업이 지금 이렇게 어렵냐, 어업이 어렵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 나와 있고 이미 해야 될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 실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의지의 문제가 좀 아닌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지가 분명한 그런 사람이 탄생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다.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비장한 각오로 우리도 더 열심히 좀 모여야 되고 더 열심히 단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를 좀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힘을 결집 좀 시켜야 될 텐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내밀 것인가.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당에서 먼저 과감하게 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당에서는, 손 내밀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때, 진실로 하나가 되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것 지키려고 하고, 너 와서 그냥 얼굴만 내밀어라. 그냥 품만 팔아라. 또 소위 말해서 들러리만 서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우리가 뜻하는 목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고 주인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비운 상태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건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결국 또 당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잘 안 되게 되면은, 잘 못하게 되면은 하나도 안 되고 힘도 못 합치고 큰 역량도 못 발휘하고 그냥 말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너무도 많이 그동안 농업에 계신 분들이 지쳤고 힘들어 있습니다. 다 포기 상태예요. 누가 되나? 그놈이 그놈이다. 앞으로 어떤 시간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쪽계의 솔직한 심정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모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먼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해나가게 되면 나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로 이룰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참고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직 우리가 바라는 그런 먹거리 대통령, 그리고 농업 대통령, 기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식들 걱정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우리와는 다른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토론회 장소에 오면은 스톱워치를 켜놔요. 그래서 나는 짧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5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5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드셔보셨나요? 혹시? 학교 급식? 예,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예, 저도 학교 급식, 학교에 가서, 학교 가면 꼭 밥을 얻어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배부르다고. 학교에서 많이 먹고 갔다고. 참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고,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건강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 무상급식 제도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짧게 그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밥을 먹을까요?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시골의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더 못 먹고,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도시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더 밥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도 농촌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는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 단위도 마찬가지죠. 서울특별시에 사는 학생들과 특정 도를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의 급식비의 비율이 많게는 배도 차이 난다라는 자료를 제가 2년 전에 국회 토론회에 가서 발표하시는 분 자료를 봤는데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내가 전라북도로 따졌을 때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밥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임실이나 장수 같은 그런 소규모 지역,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서 밥을 먹을 건지를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먹게 되는데, 이렇게 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다가 썼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저는 이제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자들도 대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 임실 장수 같은 소규모 지역, 인구수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소규모 지역에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의 차이가 또 크더라고요. 그리고 급식센터가 있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일단 비교적 전라북도에서는 비교적 예산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서 일단 급식센터도 11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그마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의 조그만 지역 같은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극화가 좀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 제도 하에서 그리고 로컬푸드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진 전라북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자기 시 예산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생산자,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잘 먹이고 농산물 가격 잘 쳐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공공의 영역인 이 급식을 잘 예산 투입을 못하고 신경을 못 쓰시는 농촌 지역에 지자체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구를 하는 거는 시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도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시군에 자기 생산자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라고 봐요. 좋은 제도죠. 지방자치제와 로컬푸드는 좋은 제도죠. 맞는데 그러면은 이런 양극화가 많이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이 넘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세과는 한국어공인 전라북도학교 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합농원촌 먹거리 정책간담회 이렇게 패널로 참석했던 점을 무척 영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한농의 입장에서 후계 농업 병행에 대한 얘기를 네 가지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으로는 첫 번째로 신규 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현재 농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업 평균수로 이력 1,100여만으로 정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후계 농업 경영 육성 작업을 살펴보면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으로 원금 분양 대출을 받았을 때 연 2% 이상이 늘어나면 총 이자액이 6,025만 원 발생하고 거치 경우 10년 동안 3천만 원씩도 원금을 또 상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신규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농업 정책 자금은 1%로 인하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림산업자 10년 기금이라는 농신고 자금을 적정 운용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활용도가 좀 폭이 좀 적은데 그걸 함께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농업인 자녀 사업 승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 분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신규 농업인 유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농업인 인구가 9.8%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 수는 4.2%가 증가했습니다. 농업인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신규 농업인을 유입을 위해 방안을 공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농업인 자녀가 농업 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 승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상속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공시가 상승, 공직 중화 추세 등으로 인하여 현
영농 상속 공개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세 강경에도 농지증의 활성화를 통해 영농장의 증여세 감면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한국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영농 상속 공제 한도 확대를 제안합니다. 사업 승계 농업인 자녀가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승계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15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청년 영농 의지 구체를 위해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한도를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초기 이전을 통해 농업 인력의 세대 교체를 위해 증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감면 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농업인과 근로자 간의 상생 농촌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수 날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만 해소를 위해 각종 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부는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자들로 두 가지 형태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바탕으로 농업인턴제와 연계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증착 지원 사업을 실시를 제안합니다. 창업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3년간 공부해서 영농 경험을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기간 동안 농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생활안전 자금을 최대 월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전에 영농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패율을 낮추고 동시에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별 영농 지원 및 지원을 세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규 농업인이 영농 여건이 있을 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특성의 영향 차이를 고려하는 기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영농교육 프로그램 도입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장 수에서 또한 신규 농업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며 실주 후기 농업 경영 현장인이 5년 이상 전과한 농업인이 농업 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및 농업 농촌분야 전문성을 지닌 자를 농업별로 1인 이상 멘토로 운영하여 멘토로 선정된 농업인은 예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지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장차 이달을 이끌어가며 차기 미래 농업을 가게 될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교의 김재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농영 자리에 보시면 농영 항생제 관리 및 식물인사 양성인데 여러분들 농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 농약을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업을 한 2만 평 정도 하고 있는데 농약 안에 항생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는데 실제 농약 안에도 항생제가 한 30% 정도 됩니다. 단제도 있고 합제도 하면 한 3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식물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요즘에 가장 어려우신 게 뭐냐고 여쭤보면 인건비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기 어렵다고. 두 번째가 농약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뿌릴까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자료 보시면 사실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게 내성입니다. 여러분들. 의학 쪽에서는 의사들이 내성 관리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많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데 이 항생제가 이제 보시면 농업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작물에다 쓰이면 토양에도 들어가고 작물에 처리된 작물을 또 동물이 먹다 보면 우리가 이제 축산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바닷물로 가고 사람한테도 가게 되다 보니
지금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지청이나 농림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서에서 함께 관리해야 된다라는 원에스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축산이나 이런 쪽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물의 항생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그 항생제 배선 관리를 갖고 그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동물 쪽에서는 그 배합사를 항생제를 처리하는 것이 2011년도에 이미 금지가 되어 있고요. 2017년에는 아예 수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농축산용 항생제가 한 37%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항생제라고 많이 얘기를 거의 못 드시고 농약을 사용하는 그 범위 안에 항생제의 처방과 관련된 법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농약의 자유나 독성 이런 관리는 하지만 항생제 처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수산 쪽에서도 항생제 처방은 사실은 이미 법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밑에 슬라이드 보시면 그 농약 안에 항생제 농약이 한 시장 규모로는 665억 원이 되는데, 이건 이제 원료 기준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금액은 더 큽니다. 연간 한 3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사람이 먹는 항생제 양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표에 보시면 항생제 농약이 적용되는 작물이 100종 이상이고, 적용될 수 있는 병해충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과수, 화석병에 쓰이는 약재들도 항생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4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여러분들 GAP 농업이라고 해갖고 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위에 세계로 걸려있는 항생제 처방이 좀 있고요. 이건 다분히 식품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우측에 이 항생제들이 사용되는 실제 작물 재배 중에도 우리가 이런 농약들을 좀 안전하게 처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 항생제를 포함하는 농약 관리 법규가 2018년도에 PLS가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 판매인 관리기록 제도, 그리고 같은 해에 농업인들한테 6시간 판매사들한테 6시간 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매인 관리 제도가 운영되긴 하는데, 그 전에 정확한 그 항생제를 포함한 농약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나 판매사들이 경험과 어떤 유전에 어떤 전공 지식을 하는데 한계가 많죠. 또 농업인들이 사실은 판매사에 가서 구술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술에 의존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빈약하고 잘 모르니 안전하게 예방 방지를 할 수밖에 없고 가량의 농약을 쓸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오남용이 날 수밖에 없고 농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비단한 그러니까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생산된 식품을 먹는 국민들 전체에 상실한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식물의사 예약사건이 2006년에 발의가 됐고 10년에 폐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국대에서 최근에도 심포지엄도 열고 그러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받으면서 좀 더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좀 안전하게 마스크 끼면서 약재를 처리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먹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좋은 정책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좋은 정책은 어떻게 나올 건가?
바로 현장, 오늘 같은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모두 묶어놓은 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조를 받든 융자를 받든 모든 사업에 묶어놓은 겁니다. 현재 21년도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8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155개의 중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87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조그맣게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약 85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업 중에 한두 개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게 바로 기본직불금입니다.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아까 850개의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기본직불금 하나 사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정책사업은 한 번 생겨나면 제가 보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시대 흐름이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통합이나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하면 스마트팜 사업 하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11개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 분석해가지고 왔는데 52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한 부서에서 원래 해야 되잖아요. 같은 유사 사업인데. 근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팜은 농생명산업국, 그러니까 농생명산업정책과에서 대표적으로 다 하고요. 또 예전부터 쭉 해왔던 농생명산업 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국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디에 있냐면 원예경영과, 축산정책과 뭐 이런 데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과가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정책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유사, 중보, 세분화돼서 계속 정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뭐 만들어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준다는 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사용되어 있고 정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한테 어떤 거를 지원받는지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누가 하냐면 잘 알고 있는, 쉽게 하면 여기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보조금을 100%할 때 성장했던 그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막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만 있습니다. 농민의 대부분을 위한 이 정책 사업이 현장화 요구로 바탕했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공략해야 된다는 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해야 되냐? 사업이 정말 명쾌하고 꼭 필요한 걸로 조정되고 통합되고 개편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안 되죠. 여러분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고 카드만 신청하면 자기한테 다 가서 쓰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조금, 기본직 보조금만 해도 A3 4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자를 통해서 기재를 해갖고 다시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농식품부가 계획을 세우면요, 광역, 쉽게 하면 전북도로하고요. 전북도가 다시 부하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장을 통해서 운영동, 그것도 운영동을 통해서 이장한테 가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가지고 하면 다시 또 욕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지방에 개별 농가한테 하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 프로그램이 언제 나가십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11월 말일날 받으시죠. 사실 이게 이후부터 준비했던 게 이런 사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농림사업, 이 아까 사업명이 농림축산식품사업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도진 한편에 하나만 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정책은 또 하나가 이렇게 아까 사회적 이슈입니다. 사회적 이슈 중에 실효적 흐름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팜이 어렵고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걸 바꾸고 가야 되는 게 정책이고요.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아니라고 농업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하고 딴 세상, 물론 스마트팜이 개별 농가한테 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있는데 대부분 작은 농가와 기본 농가, 이건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정책을 잘 만들어서 사용 정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이름은 공격도 모르시더라고요. 디지털 전환은 그냥 적정적인 농업인데 아마 쉽게 말하면 스마트 농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가들이 영세의 소농농가도 참여하고 또 생산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익적 직불제가 만들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농지에 농사만 드린다 해서 전 국민이 대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도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 방법이 뭐냐? 옛날처럼 무조건 자연농에, 유기농에 하는 게 아니죠. 시대적인 흐름이 다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물만 주고, 물을 꼭 필요한 만큼만 주고, 또 적정한 병해충이 안 나도 병해충이 많을 때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적정 농업으로 바꾸자는 게 적정 농업인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공략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전략연구원의 김윤태입니다. 코로나19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놀랐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원태 의원님, 또 행사를 준비하신 김상민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정책을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명확하죠. 농가 소득 향상, 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우리가 살기 좋은 농촌 정주공간 개선이라든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사실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주체가 우리 사람, 농지, 또 농산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촌에는 고령화와 후계농이 육성되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농업농촌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더 가속화되어야 되겠다. 물론 후계농 육성 제도라든가 청년창업농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를 좀 더 보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들이 내가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농지예요. 근데 사실 현실은 농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 농지라 해도 기존의 30대, 40대, 50대 기준의 젊은 농업인들과 농지의 경쟁에서 또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그것만 농지만 없는 게 아니라 농기계도 없죠, 기술도 없죠, 자금도 없죠, 활로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부족하는. 그래서 지금 개별 단위의 청년 농업 육성 정책도 좀 보완해서 발전시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훈련하고 육성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동농업기행체라고 2009년도부터 육성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밭작물도 2016년부터 육성되고 있는데, 이런 공동농업기행체에 가보면 농지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나가서 그 법인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고지를 맞추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도 자녀들이 승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규모가 됐던 농지가 또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제의 정원칙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법인에 와서 그렇게 영농활동을 하면 기술도 배우지만 실제 제3자 승계처럼 농지 승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서 이런 그 청년 창업농 문제에 대해서 발전된 모델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공동농업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다. 실제 2017년도에 이제 공동농업 경영체가 법제화되면서 공동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4차 산업시대 뭐 스마트팜, 그다음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개별 단위 농가들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 세비야에 가보면 논 한 필지가 10만 평이에요.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온다면 10만 평을 농가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단위 1200평 농가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죠? 농지와 농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공동농업체가 이런 것들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농업계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탄소 중립 사건인데요. 중립 문제인데 어쨌든 이러한 저탄소를 실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공동농업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역구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고령농, 영세농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로컬푸드 매장도 하나의 서비스 기능을 해야 되는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잘 조화롭게 조율해 나갈 공동농업의 어떤 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틀을 이뤄 나갔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 미국은 거의 모든 생산자들이 자조금 관리 제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몇 제외하고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농업을 통해서 자조금 제도를 실현하고 우리 농촌도 유지시키고 후계농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와 좀 틀리게 새만금으로 인해서 융화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재 시점입니다. 기술체계였던 통진강 남녀강이 막힘으로써 새만금 이후에 바다에서 나오는 오염량이 한 1조 정도 경제 효과가 사라졌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30년간 개발을 하고 있는 관계고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적용이 되는 시점이라 우리 저기 어촌여행을 다 오셨거든요. 저분들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0대 중반이 되셨어요. 근데 그동안 어업을 하면서 불법을 하면서 다 범법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몰아져 갔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풀베기사 공공물도 이런 어려운 활동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고 또 지역구이신 우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현재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에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바다 양식이나 이런 생활은 좀 틀립니다. 저희 어민은 생물을 다룹니다. 임원이나 농업이나 물론 다 살아있죠. 식물도 살아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생물을 다루는 우리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면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내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내수면 어가들이 고기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메기 향으로 집에 가서 혹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계시죠? 메기가 3년 돼가지고 이무기가 돼서 지금 용이 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키웠는데 또 누가 잠깐 전화 와가지고 사가겠다고 하면 사료를 안 주면 고기가 말라요. 샘플을 보고 고기가 말라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땐 계속 고기를 또 사료를 먹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먹인 고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3년간 정부에서는 다행히도 선제적으로 사료자금이나 영화자금을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그동안 안 되면 3년 동안 먹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성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다 갚아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고, 기재부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한 5년 지나서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정해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국회에 나가서도 수산용지 확보, 우리가 이제 잡농업에서 기르농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도 농업에서도 그렇게 천재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도 스마트 양식장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 자꾸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먹거리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고, 누가 가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어떤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EM이라든가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무항생제로 가야 되고, 두 번째가 균으로 아주 좋은 어떤 균을 가지고 면역력 향상이라든가 항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져야만 됩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그것도 전라북도와 이런 데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의 내수면 양식을 50% 정도 저희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라북도가 내수면 양식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면 쪽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제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면 거기에 꼭 수산물 검역소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거라든가 수입을 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할 수 있는 검역소가 부산하고 인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릉에 수산물이 들어오면 부산까지 내려가서 검역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체제인데, 이제 이쪽 서해안에는 인천에만 있기 때문에 신항만이 생기면 수산물 검역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제시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콜드체인 서울유통센터, 거기 안에서 어떤 유통이 전철로 해서 기차로 해서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신항만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간에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봤을 때는 검역소가 들어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 대체를 새만금 신항만이 해야지 않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작품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새만금에도 기르는 수산용지가 꼭 필요하다. 우리 어민들이 이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남해안에서 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균이나 다 포자가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아주 감소하고 있고 서해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산이라든가 김제, 부안 이쪽에 앞으로 양시장이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산물 기술 연구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어민들이 대응하고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88년도, 89년도, 90년도 이때 그 군사정부 시절에 여기 또 구금되고 오신 우리 어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 모든 정치력을 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속에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사회치연합회 회장 오범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책 간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 선배님들 앞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서 저희 사회치연합회 측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은 먼저 각 지역 시골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치가 지금 청년 농업인을 대표해서 예를 들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해서 보통적으로 우리 사회치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회치 회원 90% 이상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도 전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졸업 후 사회치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우리 회원들 간에 각자 여러 정보 기술들을 공유한 다음에 서로 우리 회원들 간에 영농 정보 기술을 공유해서 우리 영농 정착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큰 힘으로 우리가 과연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제일 기본이라는 것은 저희 청년 농업인들도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득이 후계자나 청년 창업동이 선정이 되면 보통적으로 3억이라는 지원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그 토론 패널분이 말씀하셨듯이 3억으로 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나
그리고 요즘 철제값도 많이 올라서 뭐 축산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3억이라는 돈이 너무 작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돈이 결코 작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데 이 3억은 어떻게 보면 토지 2필지 정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필지 정도에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데 지금 도시에 있는 청년들의 기본소득도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께 항상 하는 말이 이 시골에 남고 싶은데 이 시골에 남기 위해 농수사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정보와 좋은 친구들 기술교류를 통해서 이 시골에 있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또 시골에 남을 수 있는 우리 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 우리의 3억이 아니라 더 확대된 금액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2030 세대라는 농지은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평당 가격으로 우리 2030 세대에 35,000원 정도를 토지 지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로 약 20년, 30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당 35,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10만원 이상이 가는데 65,000원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으로서. 그런데 그 지금 현실적 시세와 동떨어진 이런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이치도 항상 정책 제안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 남아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과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이 조직 문화를 또 활성화를 하려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농업인 유호인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임업을 책임지고 나갈 미래 세대는 청년 임업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63%가 산으로 되어 있고 산을 또 관리하고 가꾸고 인산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이라는 법으로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그 산을 이제 개발도 못하고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년 임업인들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에 정착하지 않고 임업에 종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과 민가가 점점 감소하고 산촌 공동화 또 경영 유지가 없는 산주들께서 점점 임업의 발전이 더디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9년 농림업 조사 결과로 15년 인가 인구는 21만 7,2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고요. 16년 17만 8,400명으로 17.8%가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그 30세 미만은 1만 8,400명으로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임업인에 대해서 육성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임업인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산림청에서 청년 임업인을 육성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인산물에 돈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량과 기술 보급을 해주셔야지 더욱더 돈이 될 수 있는 품종으로 해서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비에 규제 완화를 해주셔야지 청년 임업인들이 산촌 그 주변에서 정착을 해서 농업과 임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패널 분들이 우리 말씀을 다 듣고 요소요소 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발언으로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와 또 코멘트 해주신 거 이렇게 잘 들었고요. 기록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세호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의 핵심은 결국 기후위기든 또는 인구 감소 위기든 농경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거기에 따른 비전이나 정책도 많이 발굴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의지 또 소신, 철학, 추진력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도 좀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먹거리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하고 또 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또 그런 각을 세워서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탄소 농업 또는 탄소 중립화에서 친환경 농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사실 탄소 중립과 관련 연동돼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전략적으로 좀 키워갈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좀 부족하지만 이제 비전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광역시도나 전국 단위에서 유기농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안에서도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현석 부회장님께서 정책 자금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농 상속 공제가 사실 이제 가업 상속하고 영농 상속하고 그 상속 공제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최대 500억까지인데 지금 15억 이제 농업인은 이제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 때 5억으로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기재부 이게 농해수위 상임위면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겠는데 기재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요하게 좀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인력, 영농기술 문제, 근로인력 문제 등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저희 당의 주요 정책과 비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김재수 의원님께서 식물의사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건 저도 기존에 이제 한번 제안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과제로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정 지능 농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확산해야 된다.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농업의 각종 보조금들이 좀 재편이 돼서 실수요자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업인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좀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농민과 농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보조금 각종 보조금 전면 재편하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또 이 지원되는 것을 좀 통합 관리해서 농민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부족하지만 또 반영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구조 개편은 대단히 중요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과 후계농을 확대하고 지원제도도 더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농업의 면적이 농지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농지하고
또 이제 비지원구역에 농지 면적을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대형화로 대농도 발생하고 있고 중농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소농이 전체 농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청년동이 들어오는 아까 3억을 받으면 두 필지면 아까 필지당 300에서 500이면 1년에 한 돈 천만 원으로 살라는 얘기인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제 어려운 여건이라는 구조적 인식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떤 접근도 하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총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길을 품목들이 벼, 밀, 콩, 또 채소류고 과수류 또는 뭐 축산물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르는 품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뭐 경쟁이 또 심화됩니다. 이게 전량이 다 수출되지 않으면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청년들한테 새로운 품목과 접근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이제 적은 면적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야경식물들을 스마트팜 야경식물들을 좀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게 되면 그렇게 큰 면적이 있지 않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R&D와 직접적 투자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야경식물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업비에서 제공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량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농업의 총량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농업 투자 확대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양식장 전환, 그 다음에 어민 참여, 이행 등등 김현주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좀 이제 점검해서 이게 큰 기존의 정책 틀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을 좀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고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청년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인데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정책과 비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뭐 여기서 우리 당에 지금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네요.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호임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원님들 이제 삼촌의 인구 또 임원님들의 감소 있는데 인가수도 좀 높이고 또 이제 사회를 비롯해서 규제를 좀 열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정책을 좀 더 발굴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정책과 공약에 반영돼서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이끌어갈 농정의 대전환,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큰 틀에서 이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13꼭지 정도의 기본 방향을 좀 발제도 20분에 걸쳐서 발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후 위기에 맞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농업, 또 친환경 농업, 또 농업의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따라서 어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쌀, 밀, 콩, 또
길쭉은 이제 자금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대책, 또 친환경 농업의 대책 등 여러 가지가 또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공익경식벌제를 좀 더 확대 개편한 게 있어서 그 안에 저탄소 농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직불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다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일반 농산업소의 인구감소, 지방 소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청년들과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과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도 좀 이렇게 반영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또 정책에 좀 반영해서 현안 사업으로 해결할 건 좀 현안 사업으로 해결하고요. 또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큰 틀의 중장기적 비전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정만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미 다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전북에 와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 이제 첫 번째 토론회를 충남에서 했고요. 두 번째가 경남이었고 이제 세 번째 전북인데 그 충남 지역에서 그 첫 번째 토론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좌장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충남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확실히 이런 농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뜨겁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발제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해주신 이 패널분들이 굉장히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우리 이상한 팀장님도 그렇고 각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정말 이게 그 좋은 정책이 되고 또 정책이 아까 우리 이세우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책이 뭐 안 좋아서 농업 문제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책, 좋은 정책들을 또 실천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서 정말 농업인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농업인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지역의 토론회로 이제 가겠지만 그 토론회 한 번 이렇게 겹치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실군 친환경협회 사무국장 김수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정책을, 농업 관련한 정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제가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10분 정도 패널에 오셨는데 한 3분은 농업이시고 이제 정책 하시는 분이 한 3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오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정책과제를 다 패널에 오신 분을 다 읽어봤는데 저기 농업 측하고 좀 정책을 세우는 측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농업 정책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묻지마 예산이 지금 스마트 농업이라는 쪽으로 지금 할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책 세우시는 분들은 스마트 농업을 하나의 주요 과제로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스마트 농업은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거 아시는지 모르시겠네? 혹시 아세요? 스마트 농업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자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물 외에는. 아시겠지만 수입된 배지에 그다음에 농약과 각종 화학 약품들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는 농업이 아니고 식물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스마트 농업으로 농업이라는 곳에 할당되어 있는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알고 하시는 건지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황당한 게
스마트 농업을 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라북도 농업기술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묻지마 예산이어서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이면 경제 통상부에서 무조건 예산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조성근 차장님이나 이세우 사무실 상임대표님 저희 농사 짓는 분들인데 아시겠지만 스마트 농법은 기존 농부들한테는 예산이 가지 않아요. 스마트 농법은 농사를 한 번도 모르는 청년농이나 귀농한 사람한테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농사가 지금 이문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농가 짓는 분들은 스마트 농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농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스마트 농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또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농업 관련한 예산이 스마트 농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농업의 정책을 얘기하시는 많은 전략 부분들이 스마트 농업을 향후의 미래 전략을 얘기하고 우리의 농업 예산이 다 글로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부 농부나 우리 쪽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요. 자재회사나 자동화, 기계회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아까 미래농업전략연구원이신 김윤태 원장님께서 지금 스마트 농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전략을 많이 짜고 계시는 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지금 사실은 여기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만 이렇게 뉴스나 홍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높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단계는 우리가 미래에 준비해야 될 어떤 하나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제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만들고 친환경 농업 육성할 때도 어떤 흐름이 있듯이 그 시대마다 좀 그 유행이 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스마트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유행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정책과 현실과는 기류가 있고 한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LG나 동부 한농에서 예전에 경기도 화성에 또 새만금에다가 스마트 온실을 하려고 할 때 정책적 접근이 사실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실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실제 농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몇몇 이렇게 성공 사례만 가지고 지금 막 너도나도 스마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급 어떤 조절에 대한 전혀 대책도 사실은 저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 스마트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력이 많은 일본 기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농업인들과는 많이 큰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단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과 정책을 추진할 때 괴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농가 지을 때 농가 지으면 토양 심의 처방서 다 발급받잖아요. 실제 오랫동안 친환경을 실천하시던 분들은 조금 활용을 하는데 매년 우리나라 한 60만 건 정도 토양 분석을 하는데 이게 한 건당 10만 원에 계산하면 600억이에요. 근데 거의 한 99%가 실제 심의 처방서를 보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 보면 이런 돈들도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농사짓는데 불필요하죠. 그건 아니거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농활동 위해서는 토양 심의 처방서도 기준이 돼서 올라가야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스마트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족한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또 그 부분에서 소신과 말씀해 주신 우리 김윤태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농정원이라고 하죠? 정윤용 실장님 또 짤막하게 말씀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해양 중심의 이제 수직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농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정책이 저도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시설과 장비 위주의 규모가 있고 자본이 있는 농가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시공도 예산안에 16조 2,800억이죠. 그 중에 2,200억 정도가 스마트팜 사업에 지금 돼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혁신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군데 하면서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대에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 스마트팜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하거나 우리 농업인들을 무시할 만큼의 시대림이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농업, 정밀 농업, 데이터 농업에서 경쟁체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친환경이라는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나 장비, 대규모 농가, 작은 농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정말 친환경 농가에 필요한, 그러니까 적게 환경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특히 스마트 농업을 하는 거는요, 스마트팜의 생산의 목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농협에 하루 마트나 각종 로컬푸드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다가 판매를 하시죠. 판매하시는 정산 자료가 없죠. 쉽게 말하면 얼마에 단가가 얼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은 보통 그런 마트나 공급 마음에 의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오냐면요, 당시 오늘 받은 가격은 얼마고 전체 정산액은 얼마인데 전체 품질 등급에서 상품 어디에 수준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오늘 가격의 평균가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데이터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서 더 품질을 하든지, 아니면 소득을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스마트 농업인데, 정책이 그렇게 못 따라가서 아마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 되는 게 앞으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이제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하나는 아까 그 이제 스마트 농업에 들어가는 뭐 양액이나 이런 게 다 수입이고 또 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실 이제 국산화하는 문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양액을 비롯해서 설비 또 이제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산화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어떤 지역과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산업생태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외국의 어떤 스마트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쪽에 양액도 또 다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국산화하는 게 첫 번째로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마트팜 하면 아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인들 또는 좀 돈 있는 분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워낙 대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도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비닐하우스 스마트팜도 다양하게, 중소농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R&D가 되고 있고 개발돼서 보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농정이 어떤 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가 예산이 별로 가고 있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농업인들, 근데 신규농은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청년농들이 있고 기존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기존 농업을 지켜온 사람들한테 사실 좀 이렇게 아까 이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생산성도 높이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스마트 농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화된 스마트팜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농민을 향해야 되고 또 기존 농가들한테
이렇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그래서 뭐 지능형 농기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조를 개편해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이제 드린다면,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되게 농사노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 또 청년농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이 사람을 지원하는 것들이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화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보다는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국권이 지원하면서도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좀 이렇게 병행될 수 있도록 농정의 틀을 바꿔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큰 틀의 어떤 스마트판으로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또 농정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라고 얘기하니까 노지 스마트도 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과거에 11번 농약을 살포하던 것을 9번이나 8번으로 줄일 때 거기에 대한 병해충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농약을 좀 생산비를 줄이고 이런 걸 활용하는,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 농업의 농법에 해당된다고 좀 참고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콩,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런 과수 쪽에도 노지 스마트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온 이수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전국 농업인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농식품부 관련법에 6조에 정책 수립 시행의 기후 원칙에 보면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익성을 그게 더 추가돼야 정책이 농민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걸로 하지, 시장의 경제가 위에 있으니까 시장 경제라만 보면 돈을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우선 주는 게 맞잖아요, 정책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서 어떻게 하면 시골이 활성화가 되고 다른 걸로 해서 또 거기에서 정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해야 그게 정책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보면 다 경제 원칙을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 인식이 좀 바뀌시는 게 지금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정부가 바뀌어도 농민법, 농업 정책으로는 그게 다른 데 항상 밀리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농업을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제 또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요. 일단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해수위 상임위 때마다 이렇게 농식품부 장관님들, 차관님들, 국장님들하고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농업의 공공성 부분을, 국가 책임과 공공성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 관료들은 이제 예를 든다면 시장의 경제성, 효율성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농작물 재보험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정부는 그래도 농민의 참여와 시장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90% 가까이는
90%에서 100% 사이를 지금 사실 지원을 받아서 68개 품목의 제휴업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틀린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근데 큰 틀에서 그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이 실효성이 없다, 낮다, 뭐 이런 거고, 또 기존에 이제, 이게 시군단위로 적용되다 보니까, 나는 농작물 피해가 없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할증이 일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농작물 재해보험의 예산을 2배만 늘리면 사실 이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장관하고의 견해차가 장관은 이건 보험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으로서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의견차가 있습니다. 또 이게 단적인 사례입니다. 단적인 유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업은 어떤 근대화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좀 약간은 필수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조금 지원해주는 분야로서의 농업으로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농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점이 형성돼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이제 농식품부 또 관련 정책 집단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 뭐 경제연구원 있는 뭐 이렇게 정책 집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당의 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농업은 공공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농가 소득과 농가 경쟁력을 올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그런 점에서 좀 뭐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뭐 확실하게 그렇게 끌고 왔으면 좋은데 아직 아까 이제 농업이 공공의 어떤 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확대해왔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농정의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해서 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저희들이 세우는 정책과 비전 중에 그런 농업의 공공성 부분이 많이 강화된 정책과 비전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농민 기본법을 만들자는 게 아까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법안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부안에서 유기농 대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춘입니다. 현재 부안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의원님, 우리 오늘 친환경 먹거리 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농약 아까 항생제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90년대에 천적을 이용한 이런 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 업자들이 잘못 장난쳐가지고 보조금 잘못 수령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천적농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세가 그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 얘기해야 공무원이 틀어주지를 않아요. 왜? 전에 했던 그 사업했던 사람들이 잘못 실행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공무원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 또 시작하면. 그래서 시작을 않고 이제 조금씩 조그마한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만큼 천적농업이 뒤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연구소라도 설립하고 우리 기술원도 설립해서 농가들이 좀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전부 지금 미생물 센터들이 다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진흥청 그리고 기술원에서는 그 생산 기반을 갖춰서 농민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했으니까 질문 없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상임위 때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한테 천적농업 관련된 좀 정책이나 대안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 동안 시간을 단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은 못 찾아도 가는 방향의 불빛은 봤다 생각합니다. 농촌, 농민, 어민, 임원민들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하는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정책간담회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의사진행상 큰 발언이나 다른 부분은 없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한번 청해 듣고 이렇게 진행을. 네, 전라수도 도당의 농어민 여성 인권 특별위원장 유경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김성민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사실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몫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완전히 전북 도당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 패널들 모실 때도 최소한 2~3명은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여성 전문 농업 관련 전문의를 모셔도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여성을 빼면 농업이건 어떤 국가의 일이건 다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여성을 앞서서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30%를 여성을 공천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다 한마음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조금 여성 부분을 항상 챙겨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패널에 저희 참여해주신 분들은 제가 초대를 했는데 제가 불찰입니다. 이렇게 청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여성의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또 챙길 수 있는 부분 꼭 한 꼭지 챙기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우리 특별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부분들을 이슈를 좀 끌어내고 또 그게 또 우리 미래의 또 방향성이라고 공감하면서 오늘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코로나19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계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부안동의 의원님 뿐만 아니라 어민 임원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또 친환경 우리 먹거리 회장님 실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박수를 치면서 회의하도록 감사합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농민! 어민! 임원민!